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았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항공산업의 역사가 이제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KF-21 보라매는 그 상징적 존재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차세대 전투기를 설계하고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그 여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자주와 생존의 문제였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산업 기반조차 없던 한국은 모든 것을 새로 세워야 했다. 미군이 제공하는 낡은 기체를 정비하며 기술의 기초를 배우던 시절, 한국은 항공기 한 대도 독자적으로 조립할 수 없는 나라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산업의 씨앗이 심어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F5와 F-16 면허 생산을 거치며 축적된 경험이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국가적 과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보라매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국형 전투기, 즉 KF-21의 개발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세계 10대 방산국 진입을 목표로 한 절박한 국가 전략이었다.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합심해 기초 설계부터 엔진, 항전 장비, 미사일까지 모든 과정을 자립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백 개의 기업, 그리고 수많은 시험 비행이 동원됐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의 자존심이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도약대다. 이 기체의 개발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재료공학, 전자전, 통신, 항전 등 모든 기술 역량이 총결집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수많은 밤이 있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과 유럽의 기술 이전 거부가 이어졌고 엔진과 레이더, 전자전 장비의 핵심 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길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가 혁신의 출발점이었다. 해외 의존이 막히자 국내 연구진은 직접 해답을 찾아 나섰다.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KAI, ADD 등 주요 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 기초부터 실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쌓기 시작했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은 기술을 국내에서 재현하기 위해 연구진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를 거듭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2021년 첫 시제기 공개와 함께 전투기 독립국의 문을 열었다. 당시 시험 비행 장면은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검은색으로 코팅된 날개가 하늘로 솟구치며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실감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KF-21의 첫 비행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된 자주국방의 결실이었다. 보라매의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 하늘을 향한 끈질긴 의지. 둘째,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자립의 상징. 셋째, 국가를 수호하는 젊은 피의 상징성이다. 이름처럼 KF-21은 한국이 스스로 날아오른 첫 전투기였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었다. 돈이나 기술보다 앞선 것은 바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자주정신이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은 되레 독립개발을 선언했다. 의존을 강요받을수록 자립의 의지는 더 강해진다는 신념이 산업 전반을 움직였다. 이 신념은 엔진 개발에서부터 소재 연구, 전자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관통됐다. 보라매의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개념 설계에서 시제기 비행까지 불과 6년, 양산형 조립이 시작된 2024년에는 이미 블록 1 양산 준비가 본격화됐다. 그 배경에는 KAI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 협력 체계를 통해 개발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동시에 국산화율을 70%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하늘 위의 과학자라 불린다. 과거 미국이 F-21을 통해 군사 패권을 쥐었듯 한국은 KF-21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항공 패권 구도를 다시 쓰고 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외국의 보품 없이는 비행조차 불가능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인 설계와 생산,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KF-21의 진짜 의미다.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과 기술 자주권의 결정판, 세계가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 그것이 진정한 충격이었다. KF-21 보라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세계 항공업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과연 한국은 독자적인 항전 기술, 특히
AESA 레이더를 완전히 자국의 힘으로 구현했는가? 그 답은 이제 명확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국의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치, 통신 데이터 링크까지 모든 항전 체계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되고 있다. 초기 개발 당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미 정부는 KF-21 개발에 필요한 4대 핵심 기술, 즉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포드, 통합 전자전 시스템의 이전을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제안은 자립의 불씨가 되었다. ADD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은 즉각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단기간 내 레이더 송수신 모듈, 반도체 소자, 냉각 시스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그 결과 2022년 한국은 마침내 자국형 AESA 레이더의 첫 실물 모델을 공개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이 장치는 단순한 전자장비를 넘어 선전투기의 눈이었다. 실험 결과 탐지거리는 기존 F-16에 장착된 AN/AP G68 레이더를 크게 상회했고 다중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레이더가 한국에서 설계되고 한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었다. KF-21의 항전 시스템은 세계적인 표준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종석에는 완전 디지털화된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터치와 음성 명령으로 전술 정보를 제어할 수 있다. 조종사는 각종 센서와 데이터가 통합된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전술 보조 시스템이 표적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이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센서 퓨전이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전자전 수신기, 데이터 링크가 통합되어 단일 화면에서 모든 전술 데이터를 종합 처리하는 구조다. KF-21은 이 기술을 통해 조종사가 일일이 장비를 조작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분석하고 전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적으로도 이 수준의 센서 융합 기술은 미국의 F-35, 프랑스의 라팔, 일본의 F-3 개발 계획 등 일부 기종만이 보유한 영역이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24년 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 시스템은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분해능을 확장한 개량형 시제품을 공개했다. 블록 2용 AESA 레이더, 라 불리는 이 모델은 기존보다 25% 향상된 탐지거리와 동시 추적 표적수를 2배로 늘렸다. 냉각 장치의 소형화, 송수신 모듈의 효율화, 그리고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레이더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반도체 모듈을 완전 국산화했다. 고주파 전력 증폭용 갈륨, 나이트라이드 GaN 소자 기술이 국내에서 확보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는 단순한 부품 하나의 자립이 아니라 국가 전자전 능력 전체의 독립을 의미했다. 미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조차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과거 이들이 한국은 10년 안에 독자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없다. 고 단언했던 발언은 이제 스스로를 향한 부메랑이 되었다. KF-21의 항전 장비는 데이터 중심 전투기로 불린다. 과거 전투기가 기체 성능에 집중했다면 KF-21은 네트워크 중심, 정보 융합 중심의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유무인 복합전 수행 능력을 염두에 두고 가오리엑스와 같은 무인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즉, 한 대의 전투기가 단독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전투기가 전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콘 보멀 안테나다. 평면형 또는 돌출형 안테나 대신 기체 외피와 일체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다. 외부 돌출부가 없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통신과 데이터 송수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KF-21은 이 기술을 실제 시험 비행 단계에서 검증 중이며 이는 향후 6세대 전투기의 필수 기술로 확장될 전망이다. 지금의 KF-21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완성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진화이기도 하다. 항전 시스템의 모든 모듈이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향후 업그레이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다른 무기 체계와의 연동을 쉽게 한다. 예를 들어 국산 공대공 미사일, 전자전 포드, 무인 정찰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전장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한국이 AESA 레이더와 항전 기술의 완전 자립을 이루어낸 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패권 구조의 균열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 영역에서
한국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 과거에는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항정기술 독립이 현실이 되면서 한국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KF-21이라는 이름 아래 하늘 위에서 조용히 증명되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진짜 경쟁력은 스텔스 기술에 있다. 외형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은 전자파를 흡수하고 반사신호를 차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의 결과물이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닌 준 5세대 전투기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미 기체 구조, 표면 코팅, 모장 배치 등에서 5세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스텔스 기술을 수입한 적이 없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자국 내에서조차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처음부터 직접 길을 개척해야 했다. ADD와 한화, KAI는 2010년대 초부터 전자파 흡수 소재 연구를 시작했다. 그 당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스텔스 코팅을 상용화하기까지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 단언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2023년 한국 연구진은 3차원 나노카본 기반 전자파 흡수 필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 소재는 기존의 도료형 코팅보다 가벼우면서도 유지보수가 훨씬 간편했다. 기존의 스텔스 도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한국의 필름형 소재는 교체만으로 성능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 혁신 덕분에 KF-21의 운용 비용은 F-3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록 3단계에서는 이 신소재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표면에 붙이는 필름형 흡수체가 기체 전체를 감싸며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목표는 0.01제곱미터 이하, 즉 F-35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진전이 아니라 한국 스텔스 전투기 자립국으로 도약한다는 선언이다. KF-21의 스텔스 구조는 복합재로 이루어진 동체 내부에 있다. 외형적으로는 매끈하게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각종 부품과 배선, 냉각 라인이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정렬되어 있다. 기체의 경계면에는 전파 흡수제가 삽입되고 각종 연결부와 나사 위치까지 전자파 반사각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그 결과 KF-21은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으면서도 기동성과 정비성을 모두 확보했다. 이러한 스텔스 설계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존재를 만든다.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함으로써 외부 돌출부를 없애고 전파 반사원을 최소화했다. 블록 1과 블록 2는 외부 무장 포인트를 일부 유지하지만 블록 3에서는 완전 내부화된다. 이는 단순한 설계 변화가 아니라 전투 개념의 혁명이다. 한국은 스텔스 연구를 전투기 하나에 국한하지 않는다. ADD는 스텔스 기술을 함정, 무인기, 위성용 구조체로 확장하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전 영역 스텔스화라는 국가 전략의 일부다. KF-21은 그 중심에 서 있다. 항공기용 스텔스 소재가 함정의 표면 구조로 적용될 경우 레이더 반사율을 7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이미 확보됐다. 스텔스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신호관리다. 전투기는 엔진 열 배출로 인해 적외선 탐지 장비에 쉽게 노출된다. KF-21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효율 냉각 통로를 동체 내부에 배치하고 엔진 배기구 주변에 열차단 코팅을 적용했다. 또한 복합 소재 표면층이 열을 분산시켜 외부 탐지기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전투기를 넘어 추적 불가능한 전투기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스텔스 성능의 완성은 소재와 공학의 결합에서 온다. 한국은 경량 고내열 복합재, 세라믹 코팅, 전자파 흡수도료를 융합한 다층 구조체를 개발했다. 각각의 층은 전자기파를 흡수하거나 분산시켜 외부로 반사되는 신호를 줄인다. 이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면서도 전투 중 손상 시 현장에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통적인 스텔스 도료가 가진 복잡하고 비싼 정비 문제를 한국이 근본적으로 해결한 셈이다.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연구 성과 때문이 아니다. 2020년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논문은 한국이 실제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텔스 필름의 흡수율을 공개한 첫 사례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술 보완을 이유로 데이터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투명하게 성과를 입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방산업계는 한국을 새로운 경쟁자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국의 제20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 홍보하지만 실제 전파 흡수율과 유지 비용에서 KF-21보다 효율이 낮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일본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과 GCAP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일본은 여전히 엔진과 소재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스텔스 소재 특허를 확보하면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KF-21의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주권의 문제이며 세계 항공기술 패권의 중심을 뒤흔드는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쫓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들을 앞서가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보라매의 스텔스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록 3 이후 완전 내부 무장형 기체와 신형흡수 필름이 결합하면 KF-21은 사실상 F-35와 동등한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KF-21의 심장은 바로 엔진이다. 스텔스 외형이 아무리 완벽해도 엔진 없이는 단 한 초도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투기 엔진은 항공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힌다. 수천도의 고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극한의 압력에서 효율을 유지해야 하며 미세한 부품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기술은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독점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그 벽을 깨기 시작했다. KF-21에 탑재된 현재의 엔진은 미국의 GF414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임시 선택이었다. 한국은 애초부터 이 엔진을 국산화의 교두보로 삼았다. 즉, 외국 기술을 빌리되 철저히 해부하고 분석해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60% 이상의 부품 생산과 조립 기술을 확보했고 나머지 핵심 부품도 단계적으로 자체 개발 중이다. 엔진 기술의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생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 핵심은 고온 합금과 정밀 가공이다. 전투기 엔진은 연소실 온도가 600도에서 800도에 이른다. 이런 환경에서 금속이 녹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려면 니켈과 크롬, 코발트를 정밀하게 조합한 초합금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국내 연구진은 70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내열 합금과 세라믹 코팅 공법을 개발했다. 이는 GE나 롤스로이스가 오랫동안 독점하던 기술이다. 엔진 블레이드는 고속 회전 중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전체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작에는 정밀 주조와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수다.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민군 공동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ADD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하여 터빈 블레이드의 단결정 주조 기술을 국산화했고 여기에 나노 코팅 기술을 더해 내구성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일부 공정은 이미 해외 특허로 등록되었다. KF-21의 엔진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기, 헬기, 심지어 함정용 가스터빈까지 확장하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즉, KF-21의 엔진은 한국 방산 전체의 기술적 중심축이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독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2025년 현재 국산 엔진 시제는 이미 실험 단계에 돌입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중형 터보팬 엔진 실증 계획을 추진 중이며 압축기, 연소기, 터빈 단계별 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부품은 열충격, 고진동, 고고도 환경 시험을 거치며 신뢰성을 검증받고 있다. 연구진은 이 엔진을 KF-21 블록 4 이후 모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진 국산화의 의미는 단순히 외화 절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전시 독립 능력과 직결된다. 전쟁 상황에서 외국의 부품 공급이 차단되면 아무리 좋은 기체도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엔진을 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에도 작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주권의 진짜 힘이다. 또한 엔진의 국산화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다. 한국은 이미 FA50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았다. 그러나 FA50의 최대 약점은 외산 엔진이었다. 만약 KF-21에서 완전한 국산 엔진이 검증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기체 수출국을 넘어 엔진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엔진 기술 개발은 고립된 연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이 과정을 개방형 협력 생태계로 설계했다.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엔진의 부품, 냉각 시스템, 연료 펌프, 압축기 블레이드 등을 납품하며 ADD가 총괄적인 검증을 담당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엔진 한 개의 개발이 곧
수많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를 의미한다. KF-21의 엔진 독립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방산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가진 소수 국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는 미국의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란, 러시아의 유나이티드 엔진 코퍼레이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이제자국 기술로 만든 하늘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산업의 진화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완성이다. 보라매의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작동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불꽃이며 하늘을 가르는 소리 속에 담긴 우리의 자존심